여기 옥스포드 언어학 교수가 있는데요. 한글은 단순하고 역사성과 예술성이 부족하다 믿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오웬 리입니다.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전문가였죠. 그날도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뒤에 있는 화면에 나온 이상한 기호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 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 한국 글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중국어나 일본어 문자가 가진 아름다움이나 역사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오웬 리 교수니까요. 언어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매일 제 일상은 똑같았어요. 일어나서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업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옛날 책들을 읽으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제 생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좋아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옳다고 여기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웬, 당신에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가서 몇몇 오래된 파일들을 살펴봐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제 업적 목록에 추가할 또 하나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캐나다 퀘벡에 있었어요. 모든 오래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건물은 크고 추웠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나이든 여성이 저를 키가 큰 금속 캐비닛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안에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책임을 맡았을 때의 모든 파일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3일 동안 저는 지루한 보고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색이 바랜 글씨가 쓰여 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문해교육에서의 한국 알파벳 효율성 연구 1947. 큰 기대 없이 그것을 열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차트와 숫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던 한국의 문자 체계. 한글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맞을 수 없어 저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한글을 더 빨리 배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폴더 뒤쪽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문화 전략과 모순됩니다. 발견사항 억제를 권장합니다. 누군가가 이 정보를 숨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빈 방을 둘러보았어요.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빠르게 모든 페이지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연구일 뿐이죠. 그렇죠? 일주일 후에 그 폴더를 다시 보러 갔을 때 그것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검토를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멈추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에는 검은 차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제가 쓰지 않은 메일이 제 계정에서 보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안전하고 평범한 세계가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든 이 세월 동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경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기고 있었죠. 제가 한글에 대해 틀렸다면
또 어떤 것에 대해 틀렸을까요? 누가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믿는 모든 것이 바뀌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한글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린 윤 교수님은 런던 대학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계셨죠. 저희는 이전에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정말로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항상 그녀가 한국 문자에 대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자신처럼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이제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 사무실이 깔끔한 책장이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다면 그녀의 사무실은 다채로운 한국 그림들과 미술품처럼 보이는 아름답게 액자에 담긴 한글 작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책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메모들이 그녀의 책상을 덮고 있었어요.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았을 때 놀라움에 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한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이 읽기 교육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비밀 보고서였죠. 린의 얼굴이 각 페이지를 보면서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잃어버린 군사 연구예요. 그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많은 한국어 전문가들이 이것이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죠. 다음 몇 시간 동안 리는 제가 전에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글자들이 각 소리를 낼 때의 입모양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음들이 하늘, 땅,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준다는 것도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한글은 그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웬,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일부러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전체 포인트였죠. 내 안에서 뭔가가 깨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언어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본적인 것에 대해 틀렸던 거였어요. 왜 누군가 이 정보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힘을 원했어요. 한 나라의 문자 체계가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 증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누가 힘을 가질지를 바꿔요. 지식은 힘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리는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캐나다로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온타리오의 작은 마을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엘리자 핸더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군사 정부를 위해 일했던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89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가구가 있는 그녀의 작은 거실에서 엘리자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보고서를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정우철 박사가 그 연구를 이끈 한국인 전문가였죠. 그가 결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를 해고했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오래된 노란색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영리한 눈을 가진 마른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정 박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엘리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강력한 나라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엘리자는 저에게 QX-904G라는 코드가 적힌 작은 노란색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보고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린과 저는 택시를 따라 호텔로 오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우리의 물건들이 약간씩 움직여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린이 커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 제 직업, 제 명성, 사람들이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글 미스터리를 계속 파헤치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제가 발견한 것을 잊고 항상 해왔던 대로 계속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였어요. 아침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서울행 비행기표를 2장 예약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한국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왔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또 어떤 것에 대해 틀렸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비행기가 바다 위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제 옛 삶을 뒤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앞에는 새롭고 무서운 하지만 또한 설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저 밖에 있었고 이제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어요. 비록 몇몇 강력한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밝은 불빛, 높은 건물들, 그리고 어디에나 분주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서울대학교에서 김 교수님은 우리 실험을 진행할 작은 방을 주셨어요. 린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나 알파벳 기반 언어를 모르는 20명의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예정이었어요. 10명은 한글을 배우고 10명은 서양 알파벳을 배울 거였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김 교수님이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리 교수님, 당신 대학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신의 연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당신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 속이 차갑고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식이 이미 옥스포드에 전해진 거였죠. 누군가가 저를 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이 작은 미소로 바뀌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는 무엇이든 진실을 찾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실험은 계속될 겁니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두 그룹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기록했죠.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저를 놀라게 하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들은 간단한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그들이 읽는 것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그룹은 텍스트의 3분의 1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한글 그룹의 한 학생이 저에게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교수님 보세요. 그녀가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역과 키읔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입안의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패턴을 한번 알게 되면 새로운 글자도 거의 추측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노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린 것을 며칠 만에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실험이 끝날 무렵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숨겨진 보고서가 말했던 그대로였어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데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였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휴대폰의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제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옥스포드 대학은 저를 행정 휴가에 보냈어요. 이건 거의 해고당했다는 것을 예쁘게 표현한 거였죠. 몇 달 전에 제출했던 3개의 학술 논문이 모두 같은 날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린이 말했어요. 다른 학자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이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닌 진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조금 지난 후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린이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누구요? 정 박사님의 아들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정 씨를 만났어요.
그는 이제 76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죠. 은퇴하기 전에 물리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는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와 같은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연구, 숨겨진 보고서, 그리고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찻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이 이야기를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죠. 미국인들이 아버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어떤 대학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연구를 출판하려 하지 않았죠. 그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는 금이 가고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노트와 연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일기장을 열었어요. 페이지마다 깔끔한 손글씨, 입 모양의 도표, 사람들이 다른 문자 체계를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비교한 차트,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한글이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몇 년이 아닌 몇 주 안에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는 교육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협합니다. 정 씨는 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위해 당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나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진실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문제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정 박사님의 일기장을 들고 있으니 마치 보물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죠. 저는 한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훌륭한 문자 체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중국 문자와 같은 복잡한 문자 체계가 우월하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던 거였죠. 그 단순함은 약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던 겁니다. 제 손에 있는 일기장이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증거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상과 공유할까요? 아니면 제 경력을 보호할까요? 저는 린과 정 씨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큰 강당은 완전히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벽을 따라 서 있기도 했죠. 교수들, 학생들, 신문 기자들, 심지어 앞줄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왔어요. 한글에 관한 1947년 연구에 숨겨진 진실로 연단 뒤에 서 있으니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리는 앞줄에 앉아서 저에게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정 씨가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서양의 문자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숨겨진 보고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실험에 대해 설명했죠.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던 정 박사님의 연구를 공유했고요.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슬라이드에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방 전체에서 작은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어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결론 지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빠르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설계되었어요. 세종대왕은 열등한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질문을 위해 손이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각각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언어학을 무시했는지 물었을 때도요. 저는 특정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질문을 외치고 있었어요. 리 교수님, 옥스포드로 돌아가실 건가요?
당신의 대학이 당신의 연구를 결함이 있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경력이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 전문가라도 우리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정 씨 그리고 저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국, 그리고 흥미로운 맛이 나는 많은 작은 반찬들이 있었죠. 우리가 먹는 동안 제 휴대폰은 계속 메시지 알림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학술 포럼들은 제 연구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 학생들은 그들의 혼란과 지지를 표현하는 글을 쓰고 있었고요. 뉴스 웹사이트들은 한글 논쟁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옥스포드에 있는 제 상사 윌리엄스 교수의 메시지였죠. 오웬, 당신의 연구 결과를 봤네요. 공식적으로는 대학은 여전히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2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열쇠를 손에 든 채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집에 돌아온다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테이블 위에 몇 통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는 옥스포드에서 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 일자리가 끝났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유네스코 교육위원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이었고요. 나머지 세 통은 한국 대학들에서 온 것으로 방문 교수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서서 런던 거리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차는 여전히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BBC 알 자지라, 심지어 몇몇 미국 뉴스 채널들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 정보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다른 교수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우리의 방법을 공격하고 다른 일부는 그것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부는 더 많은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대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정 박사님의 일기장을 다시 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은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한글의 힘은 복잡함이 아니라 접근성에 있습니다.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문자 체계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백에는 정 박사님이 몇 개의 한글 문자를 적어 놓으셨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것들은 저에게 의미 없는 모양이었을 텐데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컴퓨터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새 책의 시작이었죠. 한 문자 체계가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학문적 편견과 정치적 편의가 어떻게 과학적 진실을 세대에 걸쳐 숨겨왔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는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동료들은 더 이상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로서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그 폴더를 발견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편안한 삶과 명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의심하고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르며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정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를 세상과 공유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아들의 도움과 제 손에 있는 그의 일기장으로 저는 그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알려질 것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요. 어떤 다른 진실들이 먼지 쌓인 서고에 숨겨져 있을까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다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밀리 밀러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 튜브 서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